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유언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유언이 어떤 법률적 특징을 갖는지,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갖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언이 어떤 것인가요? 유언자가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가 남긴 것들을 일일이 처분하라 라고 유언자의 뜻을 밝힌 문서이죠.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유언은 두 가지 특별한 법률적 특성을 갖습니다. 첫째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언자가 사망을 하면 그 뒤에는 그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유언자에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유언자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유언에 나온 표현만 가지고 유언자의 의사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단히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위배를 하면 그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쓰고 도장 대신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한 게 오히려 본인의 의사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 위배로 그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이 유언장을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날짜를 쓰는데 몇 년 몇 월 어디에서 라고만 썼습니다. 마지막 일자를 안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옆에서 누가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찍은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그 문서를 쓴 것이 언제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그것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 그래서 유언장은 형식을 위반한 경우에, 법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무효로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유언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사망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 어떤 이유를 해서라도 유언을 변경,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유언을 썼다 지웠다 변경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유언이라는 것이 유언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다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언의 방식, 법에 정해진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점 말씀드렸죠.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 2가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빼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3가지 유언의 방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실까요? 80세 퇴직 공무원 홍길동 씨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 공무원 정년 퇴직 후에 강남구 대치동의 35평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 지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만은 30년 전에는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생활한 사람이면 대체로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재산에서 이남일녀를 잘 길렀어요. 장남은 지금 분가에서 부천에서 살고 있고
차남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은 안타깝게도 이혼을 해서 어린 아들과 함께 대치동 집에 들어와서 홍길동 씨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장남이 장가 갈 때 홍길동 씨는 부천에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고요. 둘째 아들 미국 유학 갈 때 유학 비용, 큰 돈입니다. 유학 비용 대주었습니다. 딸에게는 별로 해준 것이 없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죽으면 이 집을 딸에게 주어서 부인 철을 계속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난주에 만났던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문상 다녀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단히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자, 유언장을 쓰자라고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어떤 유언을 하는 게 좋을까?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유언의 방식에 관해서 친구 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단점이 있죠.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누가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놔두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분실되거나 혹은 누가 찢어버리거나 혹은 침수가 돼서 글자가 뭉개져 버리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가 번거롭죠. 또 하나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속인들 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언 내용의 집행을 위해서 재판으로 가야 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간편하긴 하지만 절차상 번거로움과 분쟁의 위험이 있다. 이것이 자필 증서 유언의 장단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거꾸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실히 보관이 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 금고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분실, 멸실, 훼손,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 검인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원의 검인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속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이 있겠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일 부담이 되는 것 돈 문제입니다. 뭐 사실 보기에 따라서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공증수수료 부담이 한 15만 원씩 부담이 되고 최고 300만 원까지 공증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둘째로 증인 두 사람 함께 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남의 집 그 유언을 하는데 증인 서줄 사람 이렇게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꼭 가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좀 유언을 하는 분들이 유언장에 담고 싶어하던 자신의 뜻,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라든지 자녀에 대한 부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서식에 따라서 빈칸을 메꾸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풍부한 유언자의 그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홍길동 씨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식들 내 뜻을 따라줄 것이라고 믿고 또 그 시간과 그 노력과 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자필 증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하신 거죠.
자, 민법 1066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 월, 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면은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된다. 한마디로 직접 쓰고 날짜, 주소,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바꿀 때도 바꾼 거 표시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죠. 자, 이 유언 규정에 따라서 그 자필 증서 그 유언의 그 내용에 따라서 유언 규정에 따라서 홍길동 씨가 자필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 살짝 보실까요? 자, 유언장 예시입니다. 나 홍길동은 서울 강남구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 재산 중 2분의 1은 아내에게, 2분의 1은 딸 아무개에게 상속한다. 아내와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 대출받아 큰아들 아무개에게 주기 바란다. 유언집행자로 딸 홍아무개를 지정한다. 아이들에게 당부한다. 내가 사망한 후 어머니 잘 모시고 단란하게 지내라.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 어디 어디 주소 유언자 홍길동 도장. 자, 하나하나 세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우선 유언의 전문 부분입니다. 유언의 전문이란 것은 유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자필로 써야 됩니다. 유언 전문에는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죠.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 해서 등기부등본을 첨부를 하세요.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재산을 아무개에게 준다. 무효입니다. 법에 유언의 전문을 자필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려줄 재산은 뭐 그 등기부 사항의 전부를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필로 특정을 해서 써야만 그 재산이 상속 유언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목록을 붙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유언 집행자 역시 자필로 써야 됩니다. 유언 집행자 아무개 혹은 그 미성년 자녀에게 후견인을 둔다고 하면 그 후견인 아무개 이름을 꼭 자필로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 월, 일, 주소, 유언자 성명 필요합니다. 연, 월, 일 마지막 날짜까지 써야 됩니다. 시간은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유언장을 한번 작성을 하고 변경을 할 때는 변경한데 변경 자서를 하고 무인을 찍어야죠. 그리고 큰 실수를 하는 게 날짜 변경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변경하는 유언장도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성명은 똑같은데 연월일이 달라지면 달라진 연월일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장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을 하고 유언장 작성 날짜를 변경 안 함으로써 자칫 유언장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도장을 찍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도 좋고 무인도 좋습니다만은 사인은 안 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할 부분에 변경 표시를 해서 자서로 쓰고 거기에 무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것, 명백한 오기의 정정의 경우에는 무인을 찍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변경을 한 것 자체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방식을 꼭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변경한 뒤에는 변경한 날짜를 쓰셔야 된다는 것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필 유언장을 쓸 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되게
연습장에 한번 풀어보고 방식이 나오면은 옮겨 쓰는 방식으로 해야 점수가 잘 나오죠. 유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쓰다 보면은 자꾸 틀리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틀리고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다 보면 자칫 유언장 전체가 무효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기로 마음을 먹으면 먼저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보십시오. 초안 작성하는 것은 타이핑도 좋습니다. 또 뭐 특별한 표시 없이 이리저리 이 변경을 가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초고, 이것을 옮겨 쓰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실수가 없고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쭉 쓰다가 잘못 쓴 부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덧붙이고 이러다 보면 유언장 전체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 반드시 초안을 작성하셔서 완성된 초안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자필 유언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게 내 아버지가 쓴 유언장이 아니다, 글씨가 다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내 아버지가 그때 치매였다. 그건 내 아버지가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썼다라는 식의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면서 법적 분쟁이 커지는 것이고요. 사실 유언장 한 장만 딱 놓고 보면 이 유언장이 과연 유언자가 명확한 의식하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압박을 받은 것인지 또 이게 자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필 유언장을 쓰는 경우에는 동시에 동영상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 음성으로 듣게 되죠. 그게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유언장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하에 작성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죠. 그래서 유언장을 쓰실 때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이런 분들 같이 있으면 반드시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를 해서 같이 보관해 두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이제 자필 유언장을 잘 작성을 하셨어요. 내용도 만족스럽고 이 자필 유언장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면 가족들 간의 분쟁 없이 상속 문제, 유산 처리 문제가 말끔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과연 이 유언장이 제때에 발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누가 보관하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실할 위험도 있고 하지만 위험성이 높진 않죠. 그런데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유산 기부 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 이거 상속인들에게 맡겨놨다가 상속인들이 공개를 안 하면 어떡하죠? 또 이걸 누가 바꾸면 어떡합니까? 또 유언장을 내가 한 번 쓰고 변경된 내용을 썼는데 두 번째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고 오히려 첫 번째 유언장이 공개되면 내 뜻과 다른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유언장이 보관제도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고요. 많은 사람이 유언장을 쓰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재작년부터 국가가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언장의 보관, 가장 좋은 것은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유언장을 맡겨두는 것, 혹은 유언 집행자에게 유언장을 맡겨두는 것, 이것이 그중 현재로서는 나은 보관 방법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녹음 유언 방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75세 비혼 퇴직 교사의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 퇴직한 75세 비혼 여성이 계십니다. 황진희 씨라고 하죠. 수양딸이 있고요. 또 데려다 기르는 유기견이 있습니다. 한강에 보이는
반포 아파트를 자가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비혼이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대부분 돌아가셔서 혈육이라고는 언니 한 분하고 또 이 언니들의 자식들, 조카들이 있는데 그렇게 관계는 가깝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망하고 나면은 내 이 재산들을 그동안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이 세상에 환원하고 싶다. 또 수양딸과 또 유기견, 출랑이를 잘 길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다.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경을 헤매고 나서 자 이제는 정말 유언장을 쓸 때라고 생각해서 유언장 작성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앓고 나니까 손이 떨려요. 그래서 글을 제대로 못 쓰고 오랜 교사 생활한 자존심 때문에 못 쓴 글씨로 유언장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글씨체가 나빠서 유언장 쓰기 싫은 분도 많이 있고요. 혹은 뭐 그 맞춤법이나 이런 데 틀리면 나중에 유족들에게 부끄러워서 쓰기 싫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 오늘은 이 황진희 씨가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자, 녹음 유언 우리 민법 10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의 취지라는 것은 유언으로 달성을 하는 목적, 즉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준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증인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자격은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지 않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을 증인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 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 그 직계 혈족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증인이 해야 될 일, 유언자와 함께, 그러니까 녹음 유언자와 함께 자기 음성으로 그 유언자가 지금 녹음해서 한 말이 유언자가 한 말이 맞다. 그러니까 유언의 진정성 이것을 구술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녹음이 입력이 되면 그로써 녹음 유언은 완성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녹음 유언을 하신다고 했을 때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 한 두세 가지 정도 짚어보죠. 동영상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영상에 포함된 음성은 녹음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로 음성과 함께 동영상을 찍으면 거기에 포함된 음성이 녹음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녹음 유언을 하실 때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휴대전화로 찍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화면은 유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성만 유언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을 할 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쓰는 것보다 더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언 원고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 원고, 내가 어떤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물려준다. 몇 년, 몇 월, 며칠, 유언자 아무개. 증인도 마찬가지죠. 나 증인 아무개는 유언자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유언 혹은 녹음 유언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유언자가 한 게 유언자 아무개 한 게 맞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원고를 준비해서 그 원고를 가지고 읽는 방식으로 녹음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칫 버벅거리고
또 앞에 한 얘기를 뒤에 번복으로 하게 되면 유언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 유언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녹음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녹음 유언의 보관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핸드폰 동영상의 보관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 단 한 장입니다. 원본만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있죠. 복사를 1000장을 해도 그것은 유언장이 아닙니다. 자필 원본만이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녹음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연습 삼아서 휴대전화에다 내 전 재산을 아무개에 준다. 몇 년 며칠 아무개, 증인 아무개, 형식을 갖춘 녹음 유언을 해놓았다고 칩시다.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유언 자체가 잘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혹은 깜빡 잊어버리고 유언을 안 한 상태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 유언장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유언장이 되겠죠. 전혀 뜻하지 않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보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녹음 유언의 생명인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에 의해서 디지털 원본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그러면은 이 녹음 유언은 설사 다른 사람이 복제한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자필 증서 유언장과 달리 여러 가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번 녹음 유언을 하고 그 뒤에 다른 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녹음 유언을 했는데 그것을 취소한다라는 의사를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황진희 씨의 경우에 자필로 유언을 쓰기에 적합치 않은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유언을 하고 동영상 녹음 유언을 하고 내가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는 그 단체에서 실무자로 일하는 분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중에 절반은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양딸에게 주는 방식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을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범위의 상속권자는 상속인들은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직계 비속,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 그리고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은 소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조카들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내 재산을 넘겨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더욱 유언의 효력이 높아졌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자 김수임 할머니 사례입니다. 부천 춘희동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85세 김수임 할머니는 평생 홀로 살아서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연고자예요. 이분이 자신을 돌봐준 야쿠르트 아주머니 홍은지 씨를 고맙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 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잘 몰라서 부천 법원 앞에 있는 법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담 변호사님 김수임 할머니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좀 앞서서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다소 비용이 들고 증인이 필요하지만 집행이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에 그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상속인을 찾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속인을 찾다가 상속인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 이 상속인이 없다는 그 여러 가지 이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인 절차, 만약에 자필 증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는 검인 절차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에 비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되면 그 공정증서에 의해서 바로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수임 할머니처럼 상속인이 불분명한 무연고자의 경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쉽고 편안하게 수유자,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받는 분에게 필요한 재산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하고 금반지 그 공정증서에 의해서 바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간편하고 명확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김수임 할머니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공증비용도 많지가 않고요. 또 같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끼리 서로 공증을 할 때, 유언 공증을 할 때 증인을 서주시기 때문에 증인 확보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증사무소를 나서는 김수인 할머니의 표정에서 유언을 해서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특히 세 가지 유언 방식,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장을 쓴다면, 유언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유언이 적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필 증서 유언을 중심으로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유언을 처리할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